자, 121쪽 사회 3번이야. 조세가 나오는 거 보니까 뭐 경제 중에 조세 정책이나 조세 문제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 본문 보세요. 정부가 조세 등의 수입에 비해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경우, 자, 수입하고 지출이 나왔네.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지출을 더 많이 한대. 그러면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쓰는 지출하는 세금이 더 많다는 경우잖아.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생길 거고, 일반적으로 부채를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표시된다. 이러한 부채를 갚는 것을 부채 상환, 부채를 돌려 갚는다 그런 얘기야. 정부가 부채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도는 훼손되고 국가의 경제활동 전반이 마비되어 국민에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므로 부채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당연하지 이건. 이거 관리하는 게 뭔데? 이게 운영하는 거야, 운영. 나라 정부를 운영하는 거고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거고 관리하는 거란 말이야. 당연히 상환 부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거지. 예를 들면 부채가 수입보다 조세 수입보다 훨씬 많다면 이자도 못 낼 정도라면 빨리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갚든지 외국에서 빌려든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그렇잖아.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출할 돈이 없어. 혹은 이자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 이자를 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살림살이를 아끼거나 돈을 외부에서 빌려오거나 라니? 아니면 뭐 전당포 가서 물건을 맡기고 돈을 가져와서 그걸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정부가 부채 상환, 즉 적절하게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두 번째 문단. 어느 정도 부채가 적정한 수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 당연하지. 왜? 각국 정부의 어떤 조세 수입과 지출, 이런 자산, 이런 것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융통할 수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상관없고, 돈이 없는데 돈을 융통할 능력이 안 되면 부채가 조금이라도 위태롭다는 얘기야. 자, 그럼 볼까? 개인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해당 개인의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자, 연간 소득 금액 대비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연간 합계 등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한다. 과도한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못 갚게 되면 개인이 파산하고, 개인이 파산하면, 개인들이 막 파산하면, 그러면 국가 전체 파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건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니까 아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채 상환의 부담이 소득 범위 안에서, 자, 바로 소득 범위 안에서 관리되도록. 아, 이건 당연한 거야.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2천만 원 대출하는 건 안 된다고. 이와 유사하게 정부 부채 규모의 적정성, 흔하게 쓰이는 기준이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이다. 이거 똑같은 거잖아. 개인이면 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고요. 정부로 하면 GDP 총생산하고 부채 비율이래. 국내 총생산은 한 국가, 자, 나왔다 이제 개념. 한 국가 안에서 일정 기간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 시장의 가치의 합. 이게 바로 GDP란 말이야. 국가, 기간, 대상, 그리고 전부 합이라고 그랬어. 이게 국내 총생산 GDP를 말하는 거야. 그러한 생산의 대가는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소득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봐. 국가 차원의 소득. 아까 나왔던 개인의 경우 소득이라고 그랬잖아, 선생님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국가 차원의 소득이다. 국가로 말하면 이 GDP가 결국 개인으로 말하면 소득과 일치한다라는 얘기. 그래서 국내 총생산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은 서로 다른 국가의 정부 부채 적정성을 비교하는데도 유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비율이 50%야. 그러면 일본이 30%야.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지, 그지? 뭐 이런 식으로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다음, 국가 간 정부 부채 규모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채의 개념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상호 간의 비교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비교 평가가 되니까.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기준은 세 가지 범위의 정부 부채 개념이 제시된다. 첫 번째, 국가 채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회계, 기금상 빚을 말하고,
국가가 직접적으로 원리금이 원금과 이자를 말하는 거고 상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의미한다. 첫 번째, 국가가 지고 있는 거야. 여기는 뭐가 포함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한단 말이야.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진, 빈 모두 포함하는 게 국가부채야. 다음으로 국가채무의 비영리 공공. 야, 이번에는 국가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산한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 그러니까 공공기업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전력공사, 수자원공사 이런 데 다 포함시키는 거 아니니? 무슨 예를 들면 성남시청, 뭐 서울시청 이런 것도 다 포함시키는 게 일반 정부 부채다. 자,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정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정부라고 얘기한 거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는 걸 일반 정부 부채라고 한다. 첫 번째 국가채무는 국가, 중앙정부, 지자체, 회계 및 기금상의 빚을 말하는 거고 더 확대시킨 게 일반 정부 부채야. 우리나라 비영리 공공기관은 300개. 꽤 많다는 얘기고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 얘네들 다 비영리. 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국가의 어떤 국민연금, 연금 관리하는 거고 국민의 건강 관리하는 거니까 얘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들을 모두 비영리 공공기관이 포함시키고 얘네들이 빚을 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빚질 일은 없어 사실은. 국민건강보험은 빚질 일이 없어. 계속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계속해서 차곡차곡 받고 있기 때문에 빚질 일이 없는데 단 한 가지 투자를 잘못하면 빚을 질 수 있어. 다 날아가니까. 그리고 받은 만큼 계속 지출을 해야 되거든. 근데 남는데 남는 거 갖고 투자했다 다 말아먹으면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지. 빚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이번에 세 번째인데 일반 정부 부채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시키면 이게 전부야. 공공부문의 부채. 제일 큰 용어가라고 되겠지. 첫 번째는 국가채무, 두 번째는 일반 정부, 세 번째는 공공부문. 공공부문에는 비금융 공기업까지 다 포함시키는 거야. 우리나라 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160여 개의 비금융 공기업이 있다. 얘네는 은행은 아닌데 공기업이지, 그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야. 반 정도는. 기관장도 나라에서 선택을 하는 거고 임명을 한단 말이야. 금융공기업 부채는 이상의 어느 개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자, 금융공기업 부채. 예를 들어 금융공기업이 어디 있을까? 한국산업은행 이런 데는 KDI는 금융기관이고 공기업이야. 알았니? 얘의 부채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분명히 이거 조심해. 이중 경제협력개발 OECD 등에서 집계하여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개념은 일반 정부 부채. 아까 얘기했던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말하는 거야.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쟁점 중에 하나는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포함하느냐 마느냐. 여기 보니까 공적연금이 뭐 있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얘네들의 부채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쟁점이라고. 그러니까 부채를 포함시키면 늘어나겠지. 일반 정부 부채가. 자, 공적연금은 이렇게 연금들인데 얘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대해서 쟁점이라고 했으니까 논쟁점이 된단 말이지. 연금 지급 시기는 연금 지급은 지급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성의 특징이 있어. 미래에 발생할 연금을 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산정한다는 것은 충당부채다. 충당부채니까 미래에 질 부채를 지금의 부채로 환산하는 거야. 이거 옛날에 경제 문제 중에 현가와 내가라고 그래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이렇게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할 때는 이자율로 계산하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할 때는 할인율이라고 그랬어. 이자율이 할인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가 100만 원이면 만약에 이자가 10%다 그러면 미래 가치는 121만 원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지금
미래 가치 121만 원을 현재 가치로 이자율 10%면 한 사람 얼마? 100만 원이 되는 거지. 뭐 이런 거야.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미래에 지급할 건 다 지출할 거잖아. 그러면 일종의 빚으로 본다면 이걸 현재 가치로 산정하면 부채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지금 당장 부채는 아닌데 미래의 부채를 갖다 쓴 거잖아. 채워놓은 거잖아. 그래서 충당부채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공적연금의 충당부채 중 국제통화기금의 기준에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반이라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라고. 그런데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그냥 일반 부채라고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면 돼. 자, 그 다음에 공무원과 군인의 경우 국가가 고용주체지.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비금융 공기업에 해당되는 거랑 비슷하잖아. 그래서 국가가 고용주체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연금도 나중에 지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얘는 비금융 공기업하고 성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얘는 집어넣어 줘야 되지. 일반 정부 부채. 그 다음에 연금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이게 빚이야.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명시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 현실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르다는 얘기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비금융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긴 한데 다른 나라들이 이걸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만 포함시키면 우린 빚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얘를 포함시켜서 빚이 늘어났어. 그러면 다른 나라는 포함 안 시켜서 빚이 좀 상대적으로 줄었어. 그럼 우리가 부채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 국가 간의 비교 평가하는데 기준이 명확해야 되잖아. 전부 다 집어넣으면 괜찮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을 다 모두 비금융권 공기업 부채, 일반 정부 부채를 무조건 다 각국이 포함시키면 비교하기 좋지, 나라마다. 근데 넣는 나라가 있고 공개하는 나라가 있고 안 하는 나라야. 이러니까 그냥 부채의 결과만 가지고 국가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해야 한다 주장하는 근거는 지금 나왔어. 주요 비교 대상인 선진국의 경우 연금 개혁 등으로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이 감소했어. 그러면 자기들은 이제 다 지불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줄 수 있어. 얘는 부채라는 거 뭐 부채로 넣어도 상관없어. 이게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얘를 일반 정부 부채에 넣어도 돼. 이건 선진국의 얘기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인데 상황이 악화돼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고령화가 점점되면 연금 지급이 액수가 점점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부채 규모가 일반 정부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럼 부채가 너무 많이 는다는 얘기는 결국 국가 부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단 말이야. 고령화로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걸 집어넣었을 경우 우리가 부채 규모가 너무 늘어난다. 반대로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가 미래 연금 수입이나 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데 이 말은 자, 연금을 지급하는데 생각해봐. 미래 연금 수입이 있다 그랬잖아. 이 말은 지급하는데 나중에 미래 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때 수입이 즉 연금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익이 엄청날 수도 있잖아. 이런 경우에 일반 정부 부채에 포함될 경우 불필요하게 정부 부채가 커 보일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야. 불필요하게 한 경우. 그러니까 위에서 완화될 수 있는데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채 규모가 있잖아. 실제로 투자를 잘해갖고 연금기금 운용 수익을 잘해가지고 줄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갖다 일반 정부 부채에 그냥 그대로 다 포함시켜 버리면
부채 규모가 너무 많이 잡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거 빼버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부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과 함께 국민이 정부 부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접하여 국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선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의 정보 투명성이 제고하는 것이, 이걸 생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관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자 앞으로 연금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주면 연금을 더 많이 낼 거 아니야. 그럼 연금 수입이 늘어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투명성이란 말이야. 정부에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면 바람직하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도 해당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정부의 부채 관리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공적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해가지고 찬성과 반대하는 입장의 근거,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거야. 선진국은 그걸 집어넣어도 이제 자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줄 돈도 마련했고 재원도 마련했어. 그러니까 넣어도 돼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야,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부채가 늘어나는데, 게다가 앞으로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더 늘어날 수 있는 고령화 사회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잘 운영해서 수입이 늘어나면 부채도, 미래 부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왜 지금 현재 충당 부채로 넣어가지고 현재의 부채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없지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주요 용어의 개념을 포함한 범위를 축소해 간다 그래. 축소. 자, 축소한다는, 축소 아니지. 오히려 점점 확대해 가는 거지. 조세 수입의 운영 관리 하면서 뭐 공적연금이니 뭐니 별거, 정부 부채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고 막 확대시킨 거야. 연금까지. 그래서 정부 국가 부채, 일반 정부 부채, 공공 부채 뭐 이런 것까지 하면서 부채의 내용을 이게 펼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가 맞는 거야. 2번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론들의 공통점이 아니고요, 오히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리고 기준만 설명한 거야. 기준은 이런 거가 있다 라고 얘기했지. 자, 기준이 뭔지 한번 본문에서 한번 볼까? 아까 얘기했던지. 자, 국제적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국가부채, 일반 정부부채, 공공부채, 공공부분의 부채, 이런 것들이 부채 규모를 정하는 데 기준들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정부 부채가 많이 쓰이는데 거기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연금에 관해서 이걸 집어넣을 거냐 말을 거냐, 그리고 왜 우리는 집어넣기 싫어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지금 틀렸고. 3번 다양한 현상을 비교 대조하며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 다양한 현상이 아니고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자, 다양한 현상도 아니고요, 비교 대조도 아니고요. 다 이건 아무 관계가 없어. 3번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지. 4번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국가부채가 뭔지, GDP가 뭔지, 특정 용어의 사용에 대한 쟁점을 밝혔지. 쟁점 맞지? 부채를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라는 선진국과 우리나라, 됐지? 이런 부분들의 쟁점을 소개하고 있다. 어떤 걸 국제기준으로 삼을 거냐 뭐 이런 것도 얘기한 거고. 4번 정답이야. 5번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중심으로 그 개념 사용의 장점을 나열하고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여기는 오히려 부채에 관해서 기준들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채택할 것이냐 그랬더니 일반 정부 부채를 채택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이것도 공적연금을 넣을 거냐 말 거냐는 부채의 범위에 대해서 차이점이 나왔죠. 차이점.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5번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장점을 나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차이점, 어디까지 부채를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쟁점의 핵심을 얘기한다고 해야지.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2번으로 갈게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 본문 물어본 거야. 국가 신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부채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웃긴다. 뭐냐면 봐봐. 뭐가 웃기냐면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래, 이건 맞네.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왜 웃긴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부채를 갚아요. 이게 아니고 잘 읽어보니까 정부가 원리금을 제대로 갚고 있으니까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맞는 거지. 2번 연금 충당 부채는 이건 미래의 부채를 현재로 갖다 쓰는 거라 그랬지. 미래에 지급할 연금 금액 이거 다 빚이야 빚. 가입자에 대한 빚으로 인식하는 거지. 맞았네. 3번 국가 차원의 소득 대비 정부 부채의 비율 이거를 갖다가 정부 부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맞았고요. 국가 차원의 소득이 바로 개인으로 말하면 소득과 대출을 말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4번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공적연금에 영향을 미친다. 재원 부족 문제를 감소한대. 그럼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냐? 재원 부족 문제를 해소한대. 문제를 해소한다는 얘기는 해결한다는 얘기야. 뭘 해결해? 감소가 아니고 재원 부족 문제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악화된다라고 해야지. 오히려 악화된다. 뭐가? 빚이 늘어난다. 그런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이 본문 내용을 하면 악화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해결된다는 뜻이야. 이걸 좀 잘 읽어야 돼. 4번 틀렸지. 5번 국제 비교를 위해서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동일한 국제적 기준이라고 얘기했고 포함 범위를 적용하여 정부 부채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부채 규모는 국가 국제적 기준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여담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빚을 많이 진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일본이야. 일본 나라니 경제 규모도 어마어마하게 우리보다 한 10배, 몇십 배 크지만 부채가 많다는 건 그만큼 부실하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 채무. 아까 나왔던 국가 채무. 국가 채무. 중앙정부, 지방정부, 회계 뭐 이런 거 포함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중앙정부의 회계 포함되지. 지방자치정부의 회계 포함되지. 기금도 포함되지. 2번 공무원연금공단 등 공적 연금관리기관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 거지. 포함되면 뭐야? 일반 정부 부채가 되겠지. 국가 부채는 첫 번째 중앙,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 및 기금상의 빚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 했으니까 맞았고 3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정부 부채의 개념 중 가장 좁은 범위라는 얘기는 딱 어떤 특정한 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점점 일반 정부, 공공기금 부채 이런 건 점점 폭이 넓어지잖아. 좁은 범위라고 얘기하면 맞는 거고 4번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가 추가되면 비영리가 들어갔어. 그러면 정부 부채 개념 즉 일반 정부 부채 개념이 된다. 맞았지? 5번 국가가 직접적으로 원리금 상환의 의무를 갖고 있는 부채로서 금융공기업 부채를 포함한다. 얘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금융공기업 부채는 국가 부채, 일반 정부 부채, 공공기금 부채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부채라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 KDI 얘기한 거 생각나?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지금 틀린 거다라니 4번으로 갈게요. 윗글 참고로 보기 가에 대한 이해. 보기 한번 볼까? 정부 부채는 악어의 입에 빠지다. 정부 부채가 악어의 입에 빠진 거야. 잠깐만 여기 이거 좀 봐. 가끔 이런 거 이것도 모르는 애들인데 정부 부채하고 반점 찍었지? 반점 찍었지? 이거 주격 조사야. 가야 가. 알았니? 정부 부채 가. 악어의 입에 빠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자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 규모가 1000조래. 이거 다 빚 아니야? 왜냐면 나중에 국채를 발행했으니까 이거 다 나중에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 정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지출이 수입을 앞지르며 악어에 벌린 입모양으로 격차가 벌어진대. 격차가 벌어진대. 자 그러면 지출이 앞서간대. 그러니까 지출이 더 높은 거지. 자 정부 수입하고 지출인데 악어의 입이 처음엔 조금 벌어졌다가 나중에는 엄청 벌어지네. 지출과 수입과 지출의 그 차가 엄청 커진다라는 얘기야. 이로써 국가 채무는 국내 총생산 대비 54%래. 그럼 1년 동안에 생산한 거의 54%는 우리 게 아니야. 소득이 아니야. 그러면 일부 언론에서 이 수치가 경제협력 개발기 OECD 평균, 회원국 평균이 81%에 비해서 크게 낮아서 괜찮다는 보도는 했지만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 한편 국제 비교에 주로 쓰이는 정부 부채 규모로는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OECD 평균하고 그거 비교해봐야 현실적으로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거 1번.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보다 낮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자, 여기 보면 가에 보면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국가 채무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보면 OECD 국가랑 비교하면 괜찮아 라고 얘기했지만 증가가 빠른 속도로 되면 문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자, 여기 가에 보면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로 바꿔야 되냐면 국가 채무 증가 속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되고 일반 정부 부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부채를 가지고 하면 안심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해야지. 국가 채무를 갖고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거고. 2번으로 갈게.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포함된 거지, 그지? 여기는 이미 다 포함된 거야.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의 54%에 이른다는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채까지 이미 포함된 거고, 더 포함됐으니까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포함 안 됐을 때나 포함되면 빨라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 채무에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 근데 여기 위에서 본문 보면 국제적 기준은 일반 정부 부채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것도 틀렸죠, 그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 일반 정부 부채고 일반 정부 부채는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지요. 여기도. 그러니까 정부 부채 규모가 지나치게 작게 평가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결국은 어차피 국가 채무건 일반 정부 부채건 간에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는 포함되지 않는 거야. 4번. 국가 신용이 하락하게 되는 국가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적게 유지해야 안전하대. 이것도 틀렸네. 부채 규모에 따라서 국가 신용도도 떨어져. 그치? 그러니까 국가 신용이 떨어진다는 건 규모도 떨어진다는 거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면 신용도가 떨어질 이유가 없겠지. 5번. 국가 채무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이용할 경우 이게 국제적 기준이지, 그지? 국제적 기준으로 하면 지금 국제적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부채를 안심할 수는 없지라는 결론이 나온다. 알았니? 지금 국가 채무 가지고는 안심할 수 있겠지만 국제적 기준인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가지고 하면은 부채 규모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게 누구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야.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국가 채무 이거 가지고는 안심할 수 있지만 실제로 국제적 기준이 전문가들 입장에서 국제적 기준은 일반 정부 부채 규모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한다면 안심할 수 없다. 이 지표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정답은 그래서 맞는 건 5번이라고 하면 되겠다. 사회문화 3번에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활동이다. A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건. 자 봅시다. 기업. 주장에 대한 찬반 입장의 논리적 논거를 검증해보자. 각 입장별 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료. 주요 선진국의 일반 정부 부채를 포함되는 공적 연금의 종류. 포함되는 거. 아까 나왔던 국민연금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군인연금. 그 중에 포함되는 연금의 종류.
야, 그러면 A에 들어갈 말. 주요 선진국의 연금 개혁 내용과 영향이라고 나왔어. A에 들어갈 내용. 각 입장별 논거. 자, 그러면 각 입장별 논거니까 공적연금의 종류를 말했고, 그 다음에 주요 선진국의 얘기고, 주요 선진국의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1번과 2번은 선진국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주장의 근거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연금 개혁 내용과 앞으로의 영향, 선진국, 또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규모 추이. 점점 좋아지는 거 얘기해야지. 알았니? 연금 개혁 내용도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아까 본문에서, 자, 본문 봐봐. 본문에 보면 121쪽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선진국들의 경우 연금 개혁, 재원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감소시켰대. 이게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야. 1번, 2번이. 그러니까 각 입장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선진국 입장에서 이런 근거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았니? 자, 그다음에 3번. 한국의 공적연금 기금의 운영과 수익 예상.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포함시키지 않는 근거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 121쪽에 밑에서 봐봐. 맨 마지막 줄. 미래 연금 수입, 연금 기금 운용 수익. 이걸 얘기하는 거야. 수익 예상이 우리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면 이거 부채가 아니야. 오히려 그 부채는 줄 수 있다. 이거 얘기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이건 우리나라 입장이란 말이야. 4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 수입 추이.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미래 수입이니까 이것도 빚이 줄어드는 거라 우리나라. 5번 정답이네. 한국의 공적연금 충당 부채. 충당 부채면 미래의 부채인데 산정 방법의 변화 추이. 이거는 입장을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이걸 가지고 3번, 4번은 5번의 내용을 가지고 잘못됐음의 근거로 쓰는 거야. 알았니? 충당 부채가 지금 이렇게 늘었다. 많아진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3번, 4번처럼 하면 그 충당 부채가 훨씬 더 줄어들거나 그게 부채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근거로 쓰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5번 같은 경우 잘 생각해야 돼.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적연금 충당 부채 산정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입장별 논거로 쓰기에는 그렇단 말이야. 충당 부채 산정 방법의 변화추이라고 했으니까. 산정 방법. 충당 부채. 미래의 부채를 현재의 부채로 포함시키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했고 왜 그런지에 대한 그 변화를 쭉 얘기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지. 그래서 이렇게 산정 방법이 이렇게 변해서 지금 현재 공적연금 중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있잖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앞으로 공적연금을 통해 3번 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부채로 포함시키지 말아달라. 4번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금 수입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부채가 줄어들 건데 왜 다 포함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로 따진다면 1번, 2번은 선진국 121쪽 밑에 넷째 줄, 셋째 줄 거기고 3번, 4번은 121쪽의 맨 마지막 줄에 해당되는 얘기란 말이야. 5번은 아무런 근거로 쓸 수 없는 거고 그 5번을 가지고 각국이 선진국은 1번, 2번 아니야 선진국은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3번, 4번의 근거를 대면서 부채 그 연금 공적연금을 부채에 포함시키는 걸 빼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정답은 5번이다. 다음 6번 볼게. 단어의 문맥상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한번 볼게. A는 훼손됐대. 훼손. 체면이나 명예가 손상된 밑줄. 자 여기
단어의 뜻을 모을 때는 항상 핵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 훼손이란 말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손상이란 뜻이야. 맞았고 2번, B번은 궁극이래. 궁극은 궁극적이라는 얘기는 맨 마지막이라는 얘기겠지.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게 힌트. 맞았고 C번은 통용. 두루두루 나왔네. 그지? 그 다음에 D번은 체결. 서로 맺는 거잖아. 맺는 거네. 이거 봐. 나오잖아. 정답 5번이네. 밝고 분명하게 본데 명시인데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 보여주는 거야. 알았니? 명시한다 라는 말은 보여준다. 보는 게 아니라 보여준다. 정답은 5번이 틀렸다.